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늘 자정에 만료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수처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면서도 공수처와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방금 전에 체포영장 넘긴다는 걸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 건 불법을 자인한 거라면서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신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내란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유승민 전 의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시작된 지 오래됐는데 이제 우리가 첫 만남이니까. 자, 공수처가 어젯밤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공문을 경찰 국수본에 보냈습니다. 체포는 경찰이, 수사는 공수처가 맡겠다는 이제 취지로 보이는데 국수본은 사전 논의 없이 결정된 사항이라 난감했다는 이제 얘기도 전해 들립니다. 자, 공수처의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이동수 대표님부터. 네, 일단 이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하겠다 하면서도 이제 수사권을 넘기진 않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공수처가 이제 머리는 우리가 쓸 테니까 몸은 니네가 좀 써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지난번 1차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나 이런 권한이 없으니까 빠져라 계속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제 이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이렇게 할 거면 그냥 공수처 그냥 빠지는 게 낫겠다는 지금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제 좀 공수처가 조급함을 느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공조수사본부라는 게 결국에 공수처와 그리고 경찰과 국방부 등등에서 다른 기관들과 협조를 해서 지금 수사를 꾸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내용보다도 공수처가 그냥 이 공문 하나 보내놓고 우리가 이 체포 권한 너희들한테 넘길 테니까 좀 너희가 좀 체포를 집행을 해라 이렇게 한 거는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앞으로 그래도 협조하겠다고 하니까는 좀 서로 좀 손발을 맞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금요일 그다음에 주말 보내면서 되게 고민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했다고 네. 해요. 장고 끝에 악수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그 끝에 이제 별 협의 없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공수처에 좀 굉장히 많이 실망했고 또 화도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빼들었으면 무라도 썰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냅다 그냥 칼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줘버린 그런 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실은 일단은 저는 그 체포를 하러 가는 과정 중에 생각보다 너무 나이브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 모두가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순순히 협조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예견돼 있었고 경호처의 반발이 심할 것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반발이 마치 굉장히 그런 반발 때문에 당황했다는 듯한 반응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공수처의 사전 준비와 전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결국에 공수처의 무능을 좀 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뒤에도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권은 본인들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영장의 집행은 경찰이 해라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공수처의 신뢰가 지금 약간 사실은 무너진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용을 떠나서 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신주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공수처가 과연 존속해서 되느냐 그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도 사실 경찰들을 대거 동원해서 갔었거든요. 예. 근데 당시 이제 경찰 쪽에서 뒤에 후일담으로 얘기해 준 것이 우리는 현장에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막는다면 현장 체포할 용의도 있었다. 다만 같이 간 공수처의 부장검사가 그것을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진짜 영장 집행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잉을 한 것이지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사실 지금까지 그 적절한 그리고 또 어떠한 성과도 없었다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내란 수사라는 초유의 그 사건을 수사한 기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들의 그 주가를 올리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수처가 정당하게 영장을 청구해야 될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까지 위법 논란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는 공수처가 더 이상은 존속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방금 전에 이동수 대표님, 네. 방금 전에 또 새로운 소식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긴 하지만 공수처 방금 전에 그 체포 업무라 그럴까요? 그런 네. 거 넘긴 거 다시 안 잘했죠. 넘기겠다고 네. 했잖아요. 지금 거의 다 기한 끝나가는데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지금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일단 제 생각에도 지금 예. 공수처에서 뭐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한 거는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이제 경호처에게 이제 좀 영장 집행 협조를 하도록 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계속했는데 답이 예. 없어가지고 일단 본인들이 결정을 해서 이제 뭐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 이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방금 전에 신주호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이제 워낙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는 좀 조급함을 느껴서 이제 좀 섣부르게 이제 다른 공조팀과 이제 좀 협의하지 않고 먼저 일을 저질렀던 것 같고 또 이게 이제 논란이 워낙 많이 되니까는 철회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이제 우리가 뭐 사공이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게 일단 수사 자체가 뭐 내란죄 수사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의 권한이 있다. 그리고 직권남용은 뭐 공수처가 해야 된다 이러고 있고 또 검찰도 밖에서 따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이제 수사 주체들이 많다 보니까 생긴 뭐 혼선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했던 것처럼 이제 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일단은 경찰에게 있는 만큼 저는 경찰 주도로 일단은 좀 수사를 진행을 하고 이제 특검이 출범하면은 특검에게 좀 이것들을 넘기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박상민 최고위원님. 네, 조금 말씀해주신 거에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공수처가 뭐 그 공문을 철회한 것도 있고 그리고 네. 영장 기한 연장 신청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오늘까지가 이제 체포 영장 집행 기한이었는데 네. 이걸 연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공수처의 판단은 뭐 수사권은 본인들이 가져간다라고 했고 어쨌든 영장 집행도 한 번 더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뭐가 다르냐라고 보면 뭐 공문 과정에서의 좀 소통은 경찰과 좀 부족했던 것 같지만 어쨌든 두 번째로 이제 영장을 집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경찰이 현장에서의 어떤 권한을 더 많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지금 공수처 검사가 이거를 지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 공수처 검사가 그 현장에는 있고 어느 정도의 형식적인 지휘는 하겠지만 결국에 그 뭐 체포를 한다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의 현장에서의 행동력을 높이는 방향, 거기에 대폭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아마 가닥을 잡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상 경찰이 이 체포 과정에서의 엄청난 권한을 더 많이 가져가는 방향 쪽으로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 영장 연장 신청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조본이라 그러죠. 어차피 같이 이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따로 가는 행보 때문에 덜거덕거리기도 하는데 영장 신청은 어쨌든 또 공수처가 하고 사실상 체포 업무는 경찰이 하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요? 괜찮은가요? 그건?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게 그래요? 뭐 가능하다고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공수처 검사가 현장 지휘를 하는 방향을 뭐 수정하는 거는 아니니까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상 경찰이 그쵸. 그 키를 쥐고 실질적으로 현장 지휘권을 경찰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력을 경찰이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경찰에 넘겼던 거를 철회했다는 걸 보면 공수처가 영어로는 인발부 그 관여를 하겠다.
거고 그렇다면 관여는 하되 사실상 보니까 경찰의 힘을 대거 빌려야 되겠다 해서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을 신주호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관저로 들어갔다가 막히니까 이제 와서 본인들이 해왔었던 입장을 바꾸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어요. 그리고 경찰 쪽에서는 공수처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경찰 쪽으로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겁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진짜 우리가 대통령을 지금 바로 체포해야 되겠다라고 확신을 있었다면 그 확신을 갖고 대통령 관저로 갔다면 그날 집행을 했었어야죠. 아니면 오늘 하거나 오늘까지였던 체포영장 기한을 일주일 더 연장해가지고 이제 경찰 너네가 힘을 좀 써줘. 이렇게 하는 거를 국민들은 저는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철회하기 바로 전 상황. 자, 신주호 부대변인한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체포영장 집행만 일임하는 거 이런 건 우리가 그렇게 막 기억에 남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지금 뭐 상황들이 계속 이례적이어서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또 비판을 했었냐 하면 영장 집행 하청이다 또 다른 불법 행위다 이렇게 반발을 한 바 있거든요. 그게 아마 이 일임을 했던 거를 다시 철회한 계기 중에 하나가 됐다고도 보는데 이런 그 영장 집행 하청 또 다른 불법 행위다 이렇게 지적한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판단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다른 이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막상 갔는데 본인들이 집행은 하지 않고 경찰한테 모든 것을 일임한 다음에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공수처가 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 만약입니다. 그 관저로 갔을 때 이런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공수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까요? 저는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러니까 검찰이나 공수처는 하는 게 좀 비슷하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서 현장에서 수사를 지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경찰에 대해서. 그런데 공수처는 지금 이른바 꽁무니를 뺀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향후의 수사에 있어서도 공수처가 하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신뢰하실 것이며 그것이 법원의 판단 여부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게 걸려 있는 게 조금 이제 어쨌든 수사를 받는 윤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나 이제 얘기하는 게 공수처가 어쨌든 내란죄 관련해서는 수사 권한이 없다.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자기가 뭐 지휘를 하면서 이런 이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어쨌든 그게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더 따져봐야 되지만 논란의 대상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냥 예를 들어서 경찰에 넘기지 않고 왜 그 논란의 불씨를 계속 만들까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근데 저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사실 출범 이후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고 예를 들어서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뭐 해병대원 특검법 사건이나 이런 걸 봐서도 이제 특히 이제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에서조차도 이제 공수처 수사 못 믿겠으니까 빨리 특검 도입해야 된다 막 이런 주장을 해오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냥 이 공수처 입장에서는 뭔가 수사 결과로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존재 가치나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이번 뭐 이 비상계엄 수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경찰이라든지 검찰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면 공수처가 뭔가 이 만회할 만한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급한 마음에 계속 이렇게 좀 이 관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모든 수사 과정에서 좀 꼬투리 잡힐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런 과정에서 뭐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것들이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계엄 직전에 뭐 국무회의를 막 졸속으로 하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이런 것들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저는 수사하는 쪽에서는 더욱더 이제 신중하고 또 이제 책 잡힐 일 없이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공수처에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일임한 지 지금 하루 만에 이제 논란 소지를 남기지 말아야 된다면서 그걸 또 철회한 모습을 지금 보여줬는데 이런 모습이 좀 반복되면은 오히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뭐 이렇게 뭐 항의할 만한 이런 명분만 제공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논란을 생각이 증폭시킬 수 듭니다. 있으니까 계속 그런 모습들이 아직 사라지지가 않고 있는데. 자, 박성민 최고위원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경호처가 이제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이게 이제 또 관심사인데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스탠스를 아마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기본 전제는 있는데, 자 경찰이 오늘 그 브리핑에서 뭐라 그랬냐면 2차 영장 집행 때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에 대한 체포를 적극 고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무를 사실상 넘겨받게 되면 경찰이, 오늘은 좀 아직까지는 애매하지만 경찰이 넘겨받게 되면 향후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까요? 박성민 최고위원. 뭐 경호처도 지금처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이번에도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네. 뭐 강경하게 막아섰다라고 알고 있고, 물론 그 내부에서도 좀 동요가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뭐 현장에 있던 경호처 직원들 중에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얘기도 있었다라고 들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뭐 경호처가 똑같은 스탠스로 갈 거라고 봅니다.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대통령을 비호하는 방식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네. 근데 이번 사실 1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원래 경찰이 이제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경호처장을 사실은 이제 체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이제 공수처가 만류하게 되면서 이제 못한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의 의지는 확실한 거예요. 이 영장 집행은 적법한 절차이고 이걸 막아서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다라는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경찰이 현장에서 더 큰 장악력을 가져가게 된다면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 아마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체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그 전문가들이 이제 그 전망 중에 경찰이 아마 이런 것들을 연구하지 않을까. 그 경호처의 주요 간부들 몇 명을 체포하면 그 다음에 일이 쉬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뭐라 할까요? 관측을 내놓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뭐 누가 키를 잡든 간에 다시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시기는 한 언제가 되며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만약에 이제 기한이 연장돼서 나온다면 아마 그 날짜를 잡을 텐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좀 약간 물리적 충돌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어떠세요? 신주엽 부대님. 저도 개인적으로는 물리적 충돌이 걱정됩니다. 네. 지금 어제인가요? 그 경호처장이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입장을 밝히지 네네. 않았습니까? 네.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 구분 없이 대통령 경호처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 누구든 좀 맡겠다라는 표현을 애둘러서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만약에 지금 경찰이 진짜 대거 인력을 투입한다거나 아니면 그 경찰 조직에서 어제 성명을 냈던데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전형직 경찰들도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저는 국가 기관들끼리 정말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불상사를 국민 앞에 보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그것을 막을 것이며 현 상황을 슬기롭게 타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를 저는 더 높은 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이 충돌하고 네.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국민적 분열, 국론 분열이 나타난다면 저는 그것은 대통령께서도 책임을 피하실 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조금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리고 이동수 대표님. 이 지난번 이 체포 영장 집행이 이제 좀 무산된 이후로 경찰이 나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여졌던 게 그 이제 저번에 이제 경호처에서 저지하는 과정에서 군인들도 많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의혹이 하나 제기된 게 이 경호처에서 일반 사병들, 그러니까 이제 징집대에서 간 20대 초반의 청년들도 지금 동원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근데 경호처에서는 우리는 일반 사병들은 동원한 적 없고 그냥 군 간부들로만 그냥 막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이제 경찰이 발표한 게 우리가 지금 체증 다 했는데 일반 사병들 동원된 거 확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경호처 측의 방어 카드들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다음번에 이제 이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제 경호처 입장에서는 일반 사병이나 이런 데들은 또 동원하기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만큼 경찰이 많이 준비를 하고 또 이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때 보니까 결국 이제 그 순수 경호처 직원들이 가장 마지막 바리케이트를 짜고 있었고 이제 그걸 뚫지 못한 건데, 그 전에 그 군 지원받은, 경찰 지원받은 이런 병력들은 순순히 길을 터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호처 직원들만으로 만약에 또 다시 방어를 하려면 그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경호처는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보시기에는 어떤 그러니까 이게 걸로 지금 전망을 하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경찰이 강경하게 간다면 네. 핵심 간부들을 당연히 체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사람들의 현장에서의 체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뭐 윤건영 의원이 인터뷰도 하시고 뭐 여러 얘기를 하셨던데 본인이 제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어떤 그 조직이 있다. 그러니까 네. 박종준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 부장 이런 사람들이 약간 똘똘 뭉쳐가지고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무리한 지시와 무리한 요구들을 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토요일에 이 박종준 이광우 경호본부장 죄송합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그 간부들을 모아놓고 케이블 타이 400개를 준비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 타이 400개를 준비해서 들어오는 그 경찰들을 즉시 체포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실현되지 않았던 이유는 어쨌든 경호처 간부들 중에서 아니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경찰을 체포를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경호처 안에 이미 강경파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경찰도 굉장히 강력하게 공권력을 동원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대강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결국에 경찰도 의지가 있고 어느 정도의 전략도 세우고 있을 걸로 보이는 만큼 이번에 만약에 또다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 벌어지게 된다면 저는 그때는 그래도 경찰이 결국에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런 언론 보도가 일부 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안가, 안전가옥 같은 데서 수사받는 방안을 윤 대통령에 제안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제안하는 에게 네. 국민의힘이 네. 자 수사를 좀 경찰한테 수사를 받아라. 받는데 이런 막 이렇게 막 잡혀가거나 뭐 이런 모습 하지 말고 수사 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면 안전가옥 같은 데서 수사 받는 게 어떠냐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전 진짜 국민의힘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대통령의 어떤 편의와 심기를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사실 지금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말은 국민의힘에서 경찰에 출석을 하셔라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출석 요구가 있었던 만큼 뭐 공수처에 출석을 하시든 뭐 아직은 공수처에 있으니까요. 근데 공수처에 출석을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어떤 제3의 방안을 얘기하는 거는 사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주장과 저는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 현장에서도 그날 체포영장 집행하던 현장에서도 어떤 제3의 장소에서 따로 잡아가지고 수사를 받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은 어떤 지연을 시키기 위한 전략에 불과했을 뿐이고 막상 어떤 수사를 받을 의지가 있냐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있었으면 그 3번 부를 때 다 안 나가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미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헌재 심판을 더 우선으로 두겠다. 근데 그것만 봐도 어떤 수사에 협조할 의지가 일절 없다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은 약간 일종의 눈속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연 작전이나 눈속입니다. 신주호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그 한 언론에서 이제 보도한 제3의 장소에서 수사받는 것을 당해서 건의하겠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고 오늘 아침에 저희 당 공식 채널을 했어요? 네, 공식 채널을 통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대통령께서 수사에 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법적 책임이든 정치적 책임이든 피하지 않겠다. 그것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대통령께서 밝히신 입장처럼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수사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 또 그 한남동 앞에 얼마나 많은 대통령 지지자분들께서 정말 밤낮 할 거 없이 추운데 떨고 계십니까?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수사기관의 수사에 임하시는 것이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는 아주 좋은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여야 입장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보노라면 공수처가 현재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시중에 공수처는 민주당의 하수인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이렇듯 위법적인 행태를 보이며 오히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진정한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뭐라 그랬냐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임의 수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대원 측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 수사도 그랬다. 즉 강제 수사 받지 않았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임의 수사라는 게 이제 강제력을 이제 수사할 때 행사하지 않고 이제 수사 대상의 어떤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이제 행하는 수사를 우리가 임의 수사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게 그동안 이 공수처도 그렇고 수사기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공수처에서도 소환 통보를 3번씩이나 했는데 그것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다 이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 수사로 들어간 건데 지금 와서 이렇게 뭐 강제 수사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 거는 그거 이제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2000년대 이후로만 봐도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이분들이 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진 않았을지언정 이런 식으로 수사 자체를 거부한 적은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부터가 이제 헌법과 이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데 과연 국민들에게 이 헌법과 법을 수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하루 빨리 이제 좀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출석해서 수사를 받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진 출석해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동수 대표님의 말씀에 대해서 박성민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당연히 자진 출석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미 그 기회는 본인이 날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한 번 요구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체포영장까지 이렇게 청구가 됐던 거는 3번이나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떤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불응하면서 그러면서 또 본인을 지지해주는 뭐 강성 지지자들이나 일부 유튜버들한테는 또 편지도 이렇게 보내고 이런 모습을 윤 대통령 측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들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뭐 불법적 요소가 있다. 그렇지만 사실 뭐 그게 불법적인 요소라고 말하는 게 저는 말에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불법적이었으면 영장이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 자체가 청구 자체가 부당했고 공수처가 그럴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했으면 법원도 발부를 안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법원에서 발부를 해준 영장이기 때문에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인 영장이기 때문에 발부가 된 거고요. 그 합법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법원에 의해 발부된 영장을 누가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대통령 측에서 계속 뭐 불법이다,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영장이 발부된 시점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주호 부대위원님은 아까 나와서 당당히 수사 받아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네. 짤막하게 정리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체포영장의 불법성과 대통령이 수사 임해야 된다. 저는 이건 다르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분명히 공수처법에 나와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체포도 제대로 못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죄 수사 그 권한도 없으면서 저는 그럴 바에는 공수처가 지금이라도 본인들의 무능을 인정하고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는 경찰에 넘기고 손을 떼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3607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발 국민을 볼모로 정쟁화하지 말고 일 좀 합시다.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대가 다가오면서 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간선도로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인데요.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까지 7km 정체, 판교에서 일산 방향은 시흥에서 중동까지 8km가량 주춤합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은 마도 분기점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10km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화성휴게소에서 8탄 분기점, 더 지나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각각 4km씩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신조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는 이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목소리 들어봤고요.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어떤지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 대통령 직무대행이 역시 똑같은 질서 유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서 경호처로 갔다가 그게 최상목 권한대행 쪽으로 갑니다. 자, 직무 배제나 해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최상목 권한대행 압박을 했습니다. 신주호 부대변인, 네. 이런 압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경호처가 일단 중요한 것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것부터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경호처장이 밝힌 것처럼 뭐 대통령의 명을 따르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까지도 만약에 탄핵을 하겠다, 이런 속셈이라면 저는 나라를 망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 선언을 한 것이나 진배 없다고 봐요. 그리고 민주당이 수색영장이나 이렇게 영장이 발부된 것을 막는 것, 그것을 비판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 2020년이죠. 김용 당시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선거 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라는 의혹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당사 앞을 막았어요. 본인들이 막았습니다.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모여서 이게 영장 집행을 하러 온 수사관들을 막은 전례가 있으면서 왜 경호처를 비판합니까? 저는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본인들부터 그럼 왜 그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막았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나서 이렇게 비판을 해야지 그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박성민 최고위원님 반박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압수수색을 하러 오겠다는 장소가 이제 민주연구원이긴 했는데, 민주연구원 자체가 당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당사에 일단 그렇게 검찰이 들어와서 수색을 하는 경우는 정말 사실 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삼권분립의 체계 하에서 지금 이런 일은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민주연구원 와서 수색하겠다고 했던 장소가 뭐 충분히 언론에도 설명을 했었는데, 그곳에 그 김용 부원장이 머물다 간 시간 자체가 얼마 되지도 않고, 심지어 뭐 컴퓨터는 새 걸로 교체한 지도 뭐 됐다라고 얘기도 했고, 뭐 소지품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 들어와서 제1야당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압박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저희가 저지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내란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피해자 신분이고,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포 영장이 청구된 과정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색 영장, 체포 영장, 이게 청구된 건 결국 대통령을 찾아서 체포하기 위해서 이 모든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께 하나 더 여쭤보면, 만약에 최 대행이 경호처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지휘권 행사할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민주당이 압박은 하고 있고
또 탄핵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나요? 일단은 근데 뭐 탄핵에 대해서 당이 공식적으로 뭐 하겠다 추진 방향을 밝힌 거는 전혀 아니고 네.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경고를 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최상목 대행이 이번에 무책임했던 건 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겁했다라고도 생각하고요.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은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 사실은 피의자 신분인 거거든요. 대통령으로서의 대통령이란 직함만 있을 뿐이지 대통령에 부여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부터 직무 정지됐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유혈 사태 없이 어떤 정당한 그 영장 집행 과정에 분명히 본인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저는 국민의힘을 의식해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금 제1순위의 직분은 책임은 국정 안정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국정 안정이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대통령에 대한 이 처벌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네. 수사도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점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할 어떤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걸 더 이상 회피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은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 근데 이 문제는- 자기 입장을 드러낼까요?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제 수장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보면은 그동안에 의사결정한 것들 보면은 뭐 제2요구권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처럼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되는 것들은 본인이 이제 이 권한을 행사를 하는데 이 사법적인 영역에서의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좀 이 뉘앙스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경호처 논란이 있어서도 최상목 부총리가 막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막 호된 반발을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아마 본인의 의사결정하는데 가만히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 국무회의에서 물론 반발하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라든지 이창용 하는 총재나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옹호하는 어떤 발언들을 많이 외무장관 조태열. 그런 분들은 많이 이렇게 좀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큰 이유가 될 것 같진 않은데 이제 본인이 잘 모르는 영역에서 이런 거를 뭐 함부로 나서진 않겠다라는 게 좀 저는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민주당이 이 권한대행을 이제 탄핵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네. 일단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이 계엄을 반대했다고 일단은 많이 알려져 있고 국민들도 이분이 그렇게 막 내란 뭐 계엄 이런 거에 동조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을 만약에 탄핵한다고 했을 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어떤 역풍이나 이런 것들이 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워낙 지금 대통령도 탄핵되고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이 된 상황에서 네. 또 이제 이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할 경우에는 또 줄탄핵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좀 마땅히 이제 최상목 부총리를 이 이상으로 압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신주호 부대변인 제가 아까 말하다가 끊으면서 박성민 최고위원한테 반박 네. 질문을 드렸는데 뭐 더 하실 말씀 없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얘기 주제가 계속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경호처 얘기입니다. 경호처장 얘기죠 주로.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담화 네.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간략하게 이제 경호처는 할 일 했다 이겁니다. 이제 어제 박종준 경호처장이 얘기한 게 대통령의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네. 체포영장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전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우리가 이제 79년 12.12 쿠데타 당시에 이제 그 계엄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반란군이 이 정병주 특전사령관 체포하려고 할 때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김호령 소령이 끝까지 이제 항전했었잖아요. 네. 이처럼 이제 불법적인 어떤 체포나 이런 데서는 그 경호라든지 이런 책임 있는 분들이 저는 항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공조수사본부, 공수처랑 경찰이 합법적으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경호처의 임무일까 저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현실적으로 그 경호처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그걸 그냥
열어줄 수 있냐 이런 그 그런 것도 현실론도 있는 것 이제 같고요. 동시에 이제 있기는 한데. 근데 저는 이제 네. 오늘 또 경호처에서 관저에서 이제 우리가 그 뭐 교도소 담장이나 이제 휴전선 같은 데 보면 동그랗게 이제 네. 치는 철조망 있잖아요. 그거를 관저 주변으로 치는 모습을 이제 이 보도를 통해서 봤었는데 지금 계속 보면은 지난번 1차 이 체포영장 집행 때도 그렇고 몸으로 막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법의 행사를 과연 몸으로 막는 게 언제까지 가능할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뭐 실탄 발포까지 계획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고 또 개인 사병으로 대통령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는 부당하다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경호처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경호처가 그렇게 뭐 약간 억울하다, 우리는 할 일을 했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는 전형적인 저는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업자득입니다. 그런 평가를 받는 거. 왜냐하면 경호처는 그냥 일반 어떤 뭐 누군가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무리 경호의 업무, 뭐 의무가 중요하다라고 해도 법 위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집행하는 과정, 그러니까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막아서는 거는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 위에 경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린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할 일을 했다. 그거는 대통령이 어떤 뭐 지금 어떤 음모를 당해가지고 음해를 당해가지고 이제 체포영장이 날아온 상황이 아니라 이분이 내란죄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동안 수사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된 것이고 법원에서 발부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이걸 막아서서는 안 되는 거죠. 법 위에 어떻게 경호법이 있을 수가 있고 헌법 위에 어떻게 경호처 또는 헌법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경호처가 굉장히 오판을 하고 있다. 굉장히 맹목적인 충성주의를 내세우면서 본인들만의 정의에 굉장히 경도된 것 같은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경호를 한다라는 건 대통령이가 가해지는 위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근데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위해가 될 수 있죠? 공수처 직원들이 뭐 총을 발포하나요? 어떤 물리적 위해를 가하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는 적법한 법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는 경호처가 지금 과잉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경호처가 막지 말아야 될 거를 막고 있다. 과잉 대응이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신조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호처가 이거를 막는 것이 온당하냐 온당하지 않느냐 이 차원을 지금 따질 게 아니고 저는 경호처장이 밝힌 입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다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경호처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앞으로 미래의 대통령이 될 사람까지도 우리가 경호하겠다 그 입장을 지금 밝힌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경호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경호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자마자 법무부로 그 경호 업무가 넘어갔거든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예. 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 혐의를 제외해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국회 소추단이 내란 혐의 제외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여당에서는 그러려면 다시 의결해야 된다. 탄핵소추안 이런 주장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 헌법 재판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헌재에서 다퉈야 되는 거는 일반적인 형사 재판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란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란죄에 대해서 법적인 평가를 헌재에서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형사 재판에서 받으면 될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형사 재판 과정에서 내란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고 이 헌재에서는 지금 국회에서 소추 의견서를 낼 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전체적인 헌법 위반,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그다음에 개헌법 위반, 형법 위반.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가 지금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파면을 결정할지 말지의 여부는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다르기 때문에 헌재를 굳이 형사재판장으로 만들어서 시간이 더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사실 이것은 저는 헌법재판소의 취지에도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볼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내란죄를 뺐다 이렇게 하는데 내란 행위는 분명하게 다 인정을 하는 거고 관련해서 자료도 다 받아봅니다. 다만 이것을 형사재판 절차처럼 뭐 증인을 다 이렇게 불러갖고 대조를 해보고 증거를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속히 하기 위한 거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그게 더 헌재 재판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거고 실제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심판 때도 뭐 뇌물죄라든지 이런 형법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다 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대한 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권성동 위원장도 나와서 설명을 다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하는 거는 저는 좀 불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신주호 부대변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뇌물이 그 뇌물죄가 탄핵 소추의 사항들 중에 하나였고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서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피소추자는 내란죄를 범하였고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가장 중요한 사유였는데 그것을 뺀다? 그러면 뭘 갖고 탄핵할 건가요? 뭘 갖고 탄핵 심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탄핵 소추를 국회로 와서 원점으로 되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란죄가 빠졌다라고 한다면 저는 탄핵안에 대해서 찬성했었던 의원들도 이게 우리가 탄핵 소추안에 내란죄가 빠지면 굳이 대통령 탄핵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입장을 바꾸실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의결 절차를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박성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틀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긴 합니다만 형사재판의 과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소추인이 있고요. 피소추인이 있고요. 증인들도 계속해서 신문을 하죠.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 형사소송법의 그 전례를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가 만약에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가야 되는 것이고 내란죄는 분명히 형법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내란죄를 반드시 따져서 증인신문도 하고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탄핵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둔다라는 겁니다. 내란죄에 대해서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 다만 이 내란죄의 성립 여부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하고 증명받는 과정 이것 자체를 형사재판에서 따로 빼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건 어차피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판단을 하겠죠.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입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초점을 거기에 두고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네. 보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3심이 나오기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고 조기 대선까지 치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탄핵 헌법 심판을 이제 빨리 좀 진행하려고 그러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 12월 첫째 주에 이제 탄핵 그 소추안을 빨리 이제 진행하려고 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살아 있고 또 이제 이분이 언제 또 2차 3차 계엄을 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이제 탄핵을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 상태고 지금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게 결국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그 과거 사례에서도 보듯이 역사에 남는 기록인데 저는 이렇게 성급하게 처리할 일이 아니라 모든 쟁점들을 신중하게 좀 다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모든 쟁점들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자, 이르면 내일 국회가 이제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뭐 내란 특검법, 그다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의결에 나설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어떤 특검법을 두고 이렇게 저 협상을 해서 좀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부른 독소 조항을 완화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표결을 하는데 신주호 부대변인 보시기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짤막하게 한 말씀씩 해주세요. 신주호 부대변인 보시기에 어떻게 뭐 이탈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부결될 것 같아요. 저희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들의 이탈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의원들의 이탈표는 민주당 없다. 안이 그대로 만약에 다시 표결에 붙여진다면 저는 없을 거라고 예를 봅니다. 들어서 내일 만약에 본회의가 열린다면 그 사이에 협상이 되겠어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되게 가능성이 낮은데. 아니, 저희가 일단 협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 원내 지도부의 입장에 저는 같이 동조할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좀 달라지지 않은 게 올라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웬만해서 그걸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가결시킬 명분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없게 되는 예. 거죠. 왜냐하면 지도부가 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합의 네. 그러니까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고 네, 네. 밝혔기 네. 때문에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무리 수사기관들 간에 어떤 역할 분담을 하고 공조본도 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분담을 하고 또는 뭐 필요하다면 협력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여전히 혼선이 있다. 뭐 실제로 지금 이제 공수처와 경찰 간의 이 영장 관련해서 오가는 얘기도 그렇고 여러모로 특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입니다. 네. 저는 여기에 이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특검으로 가는 것이 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은 특검대로 해야 된다. 자, 이동수 대표님 어떤 입장이신지 짤막하게 정리해 주세요. 저는 교착 상태로 갈 것 같은 게 이제 국민의힘이 쌍특검법 이제 뭐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결국에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거에서 수위를 좀 낮춰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위를 낮춰주는 만큼 반대급부로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 저는 탄핵 심판 빨리 하자 이거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이제 국민의힘에선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태로 그냥 쭉 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반대급부로 탄핵 심판 빨리 하자를 요구할 텐데 그거는 또 받아들이지 못할 거기 때문에 특검법도 서로 간에 공전하다가 그냥 이 상태대로 갈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이거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이동수 청년 정치크루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2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15살 용진이는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4년 전 가족들을 뒤로한 채 세상을 포기해버린 엄마. 그리고 재작년 아빠마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용진이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용진이는 예전보다 더 불안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심리치료가 필요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 역시 지병과 생활고로 용진이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몸과 마음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용진이네 가족. 한 걸음 한 걸음 아픈 시간을 이겨내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종일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인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수도권과 충북, 경북과 울산, 부산 지역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차 북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밤부터는 중부 지역을 시작으로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먼지는 거치겠습니다. 찬바람의 대기질은 청정해지겠지만 날은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5에서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철원이 영하 13도, 파주 영하 11도, 서울은 영하 6도, 대전 영하 5도, 전주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도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충남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북에는 5에서 15cm가 예상되는데요. 많게는 전북 서해안과 전북 남부 내륙에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광주와 전남 북부에도 15cm 이상이 예상됩니다. 폭설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경찰이 거부 의사를 드러내자 다시 협의하겠다고 물러섰습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일임한 것은 불법을 자인한 것이라며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향해 무능의 극치라고 비판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의 직위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비상계엄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 특수본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 변경에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낮 북한이 올 들어 처음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1,1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수사기관의 내란 혐의 수사를 앞두고 수사기관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주체나 영장 발부 적법성 등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 와중에 탄핵 찬성 시위대와 탄핵 반대 시위대가 서로 극단으로 갈려서 충돌 우려까지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모시고 탄핵 정국 핵심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유승민입니다. 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 자,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한 이후에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 개시, 그리고 내란 혐의 수사, 여기에 이제 체포영장 집행 시도 등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사안들이 남마처럼 얽혀서 한 달 이상 전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유승민 의원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그게 뭐 헌법을 위배한 거고요. 실패한 내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태의 원죄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걸 뭐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런 사태가 일어났으면 그 이후에 정리하고 수습하고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여야 정당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각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딱 주어진 그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정말 질서 있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해결은커녕 오히려 더 혼란해지고 있고,
이게 양 진영의 무슨 극단적인 진영 대결. 처음에 문제가 된 게 헌법을 위배한 계엄과 내란 시도 이거였는데 네. 그거는 지금 어디 간지 없고 양 진영의 극단적인 대결 또 그거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걸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든 그걸 자꾸 부추기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서 아주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무슨 금방 깨질 것 같은 얼음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안보가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데 저는 지금 경제나 안보에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번 사태로 어떤 방아쇠, 어떤 도화선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위기로 빠지면서 국가 신인도가 그냥 IMF 때 같이 그냥 10계단을 추락을 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그거는 정말 국민들 고통스럽거든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배제할 수 없죠. 네. 배제할 수 없죠.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국가 신인도 추락까지 예. 배제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네. 이제 말씀하셨고 지금 유승민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결자 해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해야 하는데 여야 양당이나 네. 어떤 그 각 중요한 기관들이 이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서 매우 위험스럽다. 그런 말씀이시죠? 여야는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네. 지금 덤비는 그런 분명히 보이고요. 특히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네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여당이고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기 때문에 저는 비상계엄 그다음에 실패한 내란 그다음에 탄핵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이 분명한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뭐 수차 강조했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그냥 윤 대통령을 껴안고 보호하면서 무슨 낙하암 위에서 그냥 같이 떨어지는 것 같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네. 왜 우리 당이 이렇게 이 모든 잘못을 네. 반성을 안 하고 같이 추락을 하는 그 코스로 가느냐. 그게 문제의식이 굉장히 크고요. 네. 헌법재판소나 공수처나 경찰 이런 데 대해서도 법원 이런 데 대해서도 지금 과연 그분들이 헌법과 법률대로 원칙과 절차를 지키고 있냐 이 부분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으면 승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법률상의 어떤 하자가 없이 그렇죠.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런 예, 말씀도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원죄가 있으면 예. 그거를 죄를 다스릴 때에는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스려야 뒷말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많은 혼란이 거기서 예컨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예. 문제 예. 헌재에서 탄핵 사유에서 내란은 왜 빠지냐 국민들이 굉장히 어리둥절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자,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하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강성 지지자들 향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월 1일 날 네. 1월 1일 날 정말 새해가 시작되는 날 대통령의 편지 그걸 보고 저는 당연히 가짜 뉴스 아닌가 싶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강성 지지자들한테 자기 방탄을 해달라는 이 추위에 그 어르신들한테 그런 걸 어떻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느냐. 이 원죄를 저질러 놓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지금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는 그러니까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은 1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보고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왜 이 혼란을 자꾸 더 부추기고 이 진짜 국격과 국가 신용과 이런 게 계속 추락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이 왜 작용을 하느냐. 진짜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오늘 헌재 대변인이 그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제외하는 것을 네. 민주당이 장악하는 그 국회 대리인단 있지 않습니까? 청구인들
그 사람들한테 권유한 바가 없다 이러던데요. 네네. 지난 1월 3일 제가 그 속기록을 다 찾아봤습니다. 네네. 이건 국민들도 다 보시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민주당 그 청구인단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자기 청구단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 헌법재판관이 그걸 전혀 부정 안 하고 그거는 그러면 내란 형법상 내란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죠. 이러니까 사실상 철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저는 이거를 다 봤습니다. 예, 이거를 예. 보고 헌재가 어떻게 탄핵 사유에서 말이죠. 국민들 머릿속에 민주당과 수많은 언론이 내란 수괴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칭하고 또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당, 내란 동조당이라고 내란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내란이라는 게 지난 한 달 넘게 국민들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탄핵의 사유였죠. 탄핵 소추 의결서에도 그래 돼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탄핵 심판에서 내란이 빠진다 이러니까 그것도 특히 헌재가 또 권유를 했다 이러니까 야 이거 뭐지? 헌법재판소하고 민주당이 서로 짜고 이 탄핵 심판을 빨리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해서 하루라도 빨리 조기 대선을 해서 이재명 대표 그 선거법 재판 끝나기 전에 빨리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이러는 거냐 이렇게 국민 일부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는 대단히 부적절했어요. 네네. 그래 놓고 이 벌써 사흘이나 지나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오늘 와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우리는 그런 말한 사실 없다 이러거든요. 속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헌법재판소도 지금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 하나하나 헌법재판관이 삐끗하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하고 물어본 거 아닌가요? 아니요. 권유한 게 아니라? 아니 민주당이 민주당이 장악한 그 국회 대리인단. 청구인단이죠. 대리인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판부께서 저희들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 권유한 적 없다는 얘기 없이 그 자리에서 그러면 헌재가 지금 재판관들이 각 윤석열 대통령 측하고 민주당 측하고 국회 측하고 이 양쪽에서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 사사건건 반박하고 끼어들지 마라 이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말을 하는데 헌법재판관이 그냥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처리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민주당 처리하는 겁니다. 사실상 처리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이 동영상이 그냥 다 돌아다닙니다. 민주당이 헌재가 권유하신 대로라는 말이 있었군요. 거기. 그래서 이게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이거는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고 헌재가 대변인이 그냥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이게 1월 3일 2차 변론 준비 기일 안에 있는 회의록 녹취록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군요. 자, 유승민 의원님. 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진행 상황, 탄핵 심판 진행 상황 이렇게 볼 때 뭐 결정적으로 한두 가지만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죄가 다르죠. 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최순실 관련된 이것저것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국정농단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으로 했지만 거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형법 87조 내란죄 그다음에 비상계엄이 위헌적인 거 이런 거는 아예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죄는 이거는 그냥 같은 이렇게 차원에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조용하게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질서 있게 이렇게 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헌재가 탄핵 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온 나라가 그냥 두동강이 나는 거 난리가 있고 그 가장 큰 책임은 물론 공수처나 경찰이 법과 원칙을 조금 이렇게 허점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께서 자신 출두를 하고 조사를 받고 수사든 탄핵이든 본인 말씀대로 당당하게 임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게 참 진짜 문제 같아요. 자, 윤 대통령 행보를
둘러싸고 이제 보수 진영도 내용에 휩싸였고 뭐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앞서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가 붕괴되면서 한 대표가 물러났습니다. 이 탄핵 전국 와중에. 자,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신? 다시 말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사퇴 과정에서 보여진 모습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이 규정 아주 12월 3일 밤에 네. 규정한 거는 옳았어요. 저도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그날 밤에. 네. 그런데 그 이후에 12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 대표면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야 된다라는 거를 맨날 며칠이 걸리더라도 이거 이게 잘못한 거다 윤 대통령이. 그럼 당은 이럴 때 어느 방 길로 가야 되느냐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당의 이렇게 공감대 이런 거를 형성을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면서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직접적인 그거에 빌미가 된 거는 탄핵 찬성 발언과 의총에서 뭔가 이렇게 본인이 좀 의원들을 뭐 좀 자극시키는 그런 발언들이었겠죠. 네네. 그래가지고 뭐 친윤계가 중심이 된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쫓아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쫓겨나면서 당의 어떤 권력, 당권이라는 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아예 뭐 철저하게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한테 지금 비대위원장이든 원내대표든 다 가버린 거. 그거는 앞으로 우리 당이 언제까지 이 길로 제가 보기에는 죽는 길로 가는 길인데 우리 당이 보수가 언제까지 이 길로 가는 거냐라는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그 점만 생각하면 너무나 좀 참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강제 수사 방식 등 강력히 비판하며 대통령실과 이제 비슷한 목소리 내고 있고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를 저지한다는 이런 명분으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서 공수처 수사 불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 같은 분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서 단상위에서 마이크도 잡았고요. 자, 여당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 보수에게 약입니까 독입니까?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수사권이 법에 없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을 받아가지고 공수처가 이걸 수사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쪽에다가 빌미를 준 거는 맞아요. 그래 그 수사를 가지고 이제 청구돼 가지고 나온 영장을 가지고 이제 체포를 하러 간 거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당이 절차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40명이 한남동 관저 앞에 가가지고 몸으로 맞겠다고 한 그거를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어느 쪽도 아닌 어느 극단적인 진영에 속하지 않은 다수의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렇게 그 앞에 뭐 집회를 하는 어떤 목사님의 그 집회 거기에 가서 동조를 하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잘못했다 그러고 우리가 맞겠다 그러고 아니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이 저지른 이 큰 중죄 원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냐. 국민의 눈에 그래 비치면 그거는 저는 제가 아까 걱정했듯이 보수당이 보수 정치 전체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그러면 이걸 끝까지 계엄과 이 내란을 끝까지 우리가 진짜 비호해가지고 대통령이 다시 그 대통령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게 그게 국가를 위해서 옳은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저러냐. 예를 이런 들어서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지킬 것이냐 아니면 특정한 시점에 결별할 것이냐 이거에 아주 큰 화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전부터 어느 길로 갈 거냐 그 전부터 진작 정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국민의 눈에 보시기에는 국민의힘 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는 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비칠 거 아닙니까? 오늘 장면도 그런 장면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보수 정치가 소멸, 괴멸
이 위기를 진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네. 이 방향은 완전히 틀린 방향이다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네.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될 때도 비대위원장으로 가장 먼저 할 일이 갈 길을 정하는 거다. 우리 당이. 네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막 정말 엄청나게 비난하면서 윤 대통령은 많이 옹호를 해왔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을 용병에 빗대서 한국 보수 진영이 탄핵된 게 아니다. 일종의 손절 아니냐 관측도 나오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어지간한 말을 하기 싫어하는데요. 그분은 지난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코를 받고 아부하던 사람이고 본인이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한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도 이 사태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실패로 오기까지 네. 상당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도저히 이렇게 가망이 없다 이런 판단이 드니까 저러는 거죠. 그리고 저분은 뭐 말마다 말이 하도 자주 바뀌고 말마다 이렇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모순투성이라서 예컨대 이런 겁니다.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일 먼저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자,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싫습니다. 네네. 홍준표 시장에 대한 말씀 그 정도 듣고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조기 대선이 뭐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탄핵 정국의 가속도는 그렇게 막 불어넣는 반면에 사법 리스크 지우기 차원에서 어떤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는 속도를 안 내고 이래저래 늦추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재판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지 야당 대표 재판도 빨리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은 죄와 네. 또 이재명 대표가 지은 죄의 무게나 이런 건 다르죠. 뭐 한 사람은 중범이고 한 사람은 잡범이니까 다른데 근데 헌법재판소가 진짜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네.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다만 뭐 예컨대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빼라든지 이런 오해받을 짓은 정말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 재판은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대법원장도 강조했듯이 선거법 같은 경우는 633 원칙을 지켜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법꾸라지 같이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가지고 재판을 지연을 시키는데 그거는 저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만약 조기 대선이 있다면 조기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나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그 최상목 권한대행을 네. 또 마치 탄핵을 할 것 같이 뭐 겁박을 하고 이러던데 이재명 대표 지금 어떻게 보면 빨리 헌재에서는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고 빨리 조기 대선 치르면 자기 모든 사법 리스크 다 벗어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이 이미 된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한 번씩 지금 권한대행을 겁박하고 이런 거 보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오만해요. 네. 너무 오만해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슨 뭐 또 다른 독재자가 나타난 것 같은 국민들 보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리 다수당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헌재나 법원에 대해서 네. 저는 뭐 헌재나 법원 스스로가 중심을 잡고 빨리 해주길 바라죠. 네. 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뭐 대응할 시간도 짧고 현재로서 많이 불리해서 보수 후보가 불리할 거라는 이제 관측이 많습니다. 자, 정치는 또 그렇지만 생물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반전을 일으킬 만한 변수가 있다고 보세요. 저희들은 이 문제, 네. 탄핵 비상계엄과 실패한 내란과 탄핵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나서는 저희들은 진짜 뭉쳐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네.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저희들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그런 깨끗한 후보를 내놓으면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지금 거의 100%에 가깝지만 그분은 뭐라 그럴까요? 한계에 딱 갇힌 후보거든요. 네.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이재명 대표라면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들만 혁신의 길로 갈 수 있다면 이재명 대표야말로 오히려 가장 쉬운 후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재명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 버리라. 네. 문제는 우리다 우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보수입니다. 2015년 4월에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가운데 한 대목으로 유승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지금이 보수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결부해서 이 어떤 방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한번 정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 이전부터 2015년 훨씬 이전부터 개혁보수의 길을 주창해왔고 네. 제가 이야기했던 개혁보수라는 거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공동체 지키고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책임 있게 품격 있게 하는 그런 보수라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기존의 옛날에 보수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그런 나쁜 이미지들 네. 그거를 진작 우리가 덜어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동안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거 꼭 해야 된다. 그걸 하면 저는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다. 그렇게 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제주항공 참사 속보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의 시신 인도가 오늘로 모두 마무리됐죠. 네, 마지막으로 남은 일가족 시신 3구가 오늘 오전 유가족에게 인도되면서 참사 발생 여드레 만에 희생자 179명의 시신이 모두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가족의 시신을 넘겨받은 유족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 대부분 무안공항을 떠난 상태인데요. 유족들은 장례를 마친 뒤인 오는 11일 다시 모여서 이 참사의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피해 보상 문제를 포함해서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전담 지원 조직을 신설해서 유가족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곁을 지켜준 고마운 분들이 바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노고가 우리 사회 또 유족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무안공항에는 이제 이 사고가 발생한 지난 29일부터 각종 이제 지원 부스가 하나둘 차려져서 이 힘겨운 여정을 겪는 유가족 곁을 일주일간 지켰는데요. 전남도에 따르면 이 참사 이후에 약 5천 명의 자원봉사자가 무안공항을 찾았고요. 식료품과 담요, 핫팩을 포함해서 7, 8천 개에 이르는 구호 물품이 현장에 지원이 됐습니다. 공항 1층 대합실 한편에 마련된 의료지원센터에선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같은 의료 지원 인력들이 유가족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네. 변호사 40여 명으로 구성된 법률 지원단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전남도 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비롯해서 이제 각종 자원봉사 단체에서 꾸린 지원 부스가 일주일간 또 공항을 빼곡히 메웠는데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뭐 초코파이, 귤, 김밥 이런 것들 허기를 달래 간식거리를 찾아서 좀 준비해서 이제 이 유가족들에게 내밀기도 했고요. 또 임시 숙소로 마련된 텐트를 직접 찾아가서 움직일 힘조차 없을 이 유가족의 도시락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파견된 11,000여 명의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일주일 내내 공항에서 머물면서 사고 현장
현장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힘썼는데요. 네. 유가족들은 공항에서 머물렀던 일주일간 이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관계 당국에 감사의 쪽지 같은 것을 남기면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현장 수습은 일단락됐고 진상 규명이란 큰 과제가 남아 있잖아요. 지금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참사 현장에 대한 수색 작업이나 뭐 수습 작업은 지난 4일 이제 3차 수색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일단락이 됐고요. 네. 사고 현장 관리권을 넘겨받은 항공철도 사고 조사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이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제 현장 조사 단계인데 사고 현장과 뭐 형체가 남아 있는 꼬리 날개 부분, 뭐 사고기 엔진 같은 것들 살펴보고 있고요. 블랙박스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분석 작업도 아직은 좀 진행 중입니다. 네. 참사의 원인이 이제 이 조류 충돌이고 참사 피해를 키운 요인이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이다. 이런 지적이 지금 지적이 현재로서는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도 좀 폭넓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책임자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경찰이 무안공항과 제주항공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포함해서 좀 강제 수사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희배 제주항공 대표를 주요 참고인 신분으로 출국 금지 조치했고요. 경찰이 압수수색 자료를 이제 분석한 뒤에는 조만간 김 대표를 불러서 업무상 과실치사나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비상계엄 사태 요청으로 한미 양국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만나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공동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양자회담을 갖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 장관은 이 양국 간 동맹, 한미일 3자 협력,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같은 것들 여러 주제로 좀 논의를 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핵을 용인할 가능성이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이 모스크바, 즉 러시아 정부가 북한의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을 공유할 의도가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12월 말 쿠르스크에서 1000여 명의 북한군이 사망하거나 다쳤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며 영토 재편성을 시도한 결과물이고 모스크바와 평양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 장관은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빈틈없는 연합 방위 태세와 확장 억제를 통해서 그 어떤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라고 설명했고요. 두 장관 모두 한미동맹에 어떠한 공백도 없음을 재확인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조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서 오늘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예방했고요. 방한 일정을 마친 뒤 일본을 방문합니다. 네. 자, 조태열 장관이 확장 억제 통해서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는 얘기는 뭐 좋은데 아까 그 우리 서은영 큐레이터 말씀하신 것 중에 북핵 용인할 가능성, 네. 러시아가 용인할 가능성 가까워졌다는 거하고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 공유 의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려되는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막상 통계를 보니까 현재로선 외환 보유고가 그렇게 줄지는 않았더라고요. 네, 이 한국은행이 오늘 외환 보유액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네. 지난달 말,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156억 달러라고 집계를 했습니다. 근데 네네. 이게 한 달 사이에 오히려 2억 달러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60원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외환 당국의 환율 방어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결국 환율을 방어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고요. 네. 그러려면 우리가 가진 달러를 이제 시중에 팔아서 이 인위적으로 외화 공급을 늘려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막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를 했다면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다들 이제 가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커진 상황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외환 보유액이 오히려 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왜 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한국은행이 두 가지 원인을 꼽았는데요. 우선 네. 하나는 이제 분기말 효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금융기관들 건전성을 따질 때
즉 이제 얼마나 안전하게 돈을 보관하고 있냐라는 걸 이제 볼 때 BIS 비율이라는 걸 봅니다. 이건 이제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각 금융기관이 위험 자산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냐라는 걸 보는 건데요. 이걸 보통 분기말로도 보고 연말로도 봅니다. 그런데 이제 딱 연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여기에 대비해서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한국은행에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한국은행에 맡겼느냐?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한국은행 계좌에 넣어놓으면 이 외화 예수금을 안전자산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 BIS 비율이라는 게 위험 자산에 대비해서 자기 자본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위험 자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BIS 비율도 좋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BIS 비율을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이 이 외화를 이제 한국은행 계좌에 넣어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었다라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인은 이렇게 늘어난 외환 보유액을 하는 이 외자 운용원이 운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익이 발생하면서 외환 보유고 자체가 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외부의 시선에서 보는 이제 원인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은이 밝힌 원인은 아닌데요. 결국 이제 한은과 기획재정부 환율 방어에 적극 개입을 했다면 당연히 이제 외환 보유고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 한은과 이 기재부가 결국에는 이 지금의 환율을 어느 정도는 용인하는 거 아니냐, 그 뉴 노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작년 내내 좀 나왔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 적극 개입하기보다는 그냥 변동성을 줄이는 정도의 아주 미세 조정, 이 정도의 대응으로만 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그렇게 줄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찬용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이제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설명회 때 미세 조정을 의미하는 이제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비상계엄 직후에 환율 변동성에 대응했다라고 실제로 그런 워딩을 하기도 했었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짚어볼 건 제가 지금 이제 늘어난 이유도 설명드리고 늘어났다라는 거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게 연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2022년 이후로 지금 3년 연속 계속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근데 최근 3년 사이에 이제 이 원달러 환율 수준을 생각하시면 상당히 이제 원화는 약세고 달러는 굉장히 고평가돼서 막 킹달러 이런 이야기들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과 이제 결국엔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뭐 미국 대선 계엄 사태 이후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커진 상황이고 심지어 올해는 1,500원 선 볼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환 보유액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조금 늘었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올해 바뀌는 뭐 생활 경제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알아볼 내용 어떤 겁니까? 일단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이제 상향이 됐습니다. 과거부터 야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제 1억 원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이게 2001년부터 24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24년 동안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억 원으로 오르는 거고 1월에 예법법 개정안 공포 후에 1년 이내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인고의 세월 끝에 올해 안엔 시행될 거로 이제 보인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시행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 상향 시기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아까 예. 말씀드렸잖아요. 1월에 이제 개정안 공포 후에 1년 이내에 시행이다 보니까 금융위원회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아마 조만간 시행될 것 같은데 그럼 만약에 많은 분들이 그 불편하셨잖아요. 사실 네. 저도 이제는 5천만 원씩 끊어서 집어넣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자 포함입니다. 이자 포함해서 낸다 그러면 거의 한 4,900만 원씩 이렇게 뭐 나눠서 이제 통장에 예금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일단은 하나의 통장에 예금 이자 다 포함해서 1억 원까지 넣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불편함이 좀 사라질 수 있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예상이 드는 거는 만약에 시행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저축은행이나 이 금융권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날 겁니다. 초반에. 왜 그러냐면 이자가 높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높은 쪽으로 돈이 흐르기 때문에 아마 이 금융권으로 돈이 조금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중 5대 은행에서 예금 금리가요.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2.64%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이자 넣어놔도 2% 금리 예금 금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낮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만약에 그러면 1억 원까지 한도 상향이 되면 저축은행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게 좀 바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차고송금 반환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이체를 할 때 공짜 잘못 붙일 수도 있잖아요. 잘못 움직였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해서 반환해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서 나의 돈을 받아준다 이건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대리해서 이거를 처리해 주는 거거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일단 반환을 해줘요. 반환을 해주는데 이게는 말 그대로 1억 원까지 올라가니까 이거도 이제 5천만 원에서 이제 1억 원으로 사실상 이제 더 확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이 수취인의 자진 반환 요구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는 잘못 보냈으니까 다시 이제 돌려달라. 이게 보통 요구 기간이 3주인데 이번에 또 2주로 바뀝니다. 더 빠르게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고 송금 지원 서비스도 이번에 또 개편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미뤄둔 대출 규제 관련 스트레스 DSR 3단계 올해는 시행될 걸로 보세요. 지금 부동산 경기 너무 안 좋아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7월부터 만약에 3단계 예고는요. 일단 올해 7월부터입니다. 올해 7월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예고된 상태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오늘 이제는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일단 신동아 건설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법정 관리 신청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생이자 한마디로 개인으로 보면은 이제 법정 관리를 신청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견 건설사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규제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국에서 좀 신중하겠네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2단계가 이제 작년 9월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원래는 7월부터였는데요. 정부가 말을 바꿔서 2달 미뤄서 9월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거래량을 보시면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 아파트의 거래량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7월 달에는요. 9,200건 정도 됩니다.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러다가 9월 달 와서 3,000건, 그다음에 12월 달 지난달이죠. 1,600건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상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은요. 다 레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끼고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들어오면 일단 거래량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출 규제가 들어왔고 그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 DSR 2단계였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했던 부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이 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3단계까지 도입이 된다 그러면 더 꽁꽁 묶이게 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일단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아마 7월 이전에 대출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때마침 아시겠지만 총량 규제도 풀렸습니다. 지금 은행들 총량 규제는 없거든요. 다시 1월이니까 다시 이제는 새롭게 이제 대출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대출은 이제 나올 거예요. 아마 주담대 대출 나올 텐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실수요자라면 내가 당장 아파트 주담대라든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면 7월 이전에 받는 게 좋고요. 그럼 그 수요가 분명히 7월 이전에 몰릴 거고 또 다 가계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아마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실수요자고 주담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7월 이전에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3단계가 적용이 되면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이시고 네. 30년 만기로 대출이자 4.5% 가정하고 대출을 받으면 한 2억 한 4,500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게 한 4,200만 원이 더 줄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그 정도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3단계가 적용되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분들이 아마 7월 이전에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대출 갈아타기 고려하시는 금융 소비자분들한테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줄어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는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좀 여유가 좀 생겨서 나 이거 다 갚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중도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요. 내가 내가 갚는데 이거를 수수료를 냅니다. 그래서 하나 일종의 페널티인데요. 쉽게 말해서 금융권에서는 더 이자놀이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죠. 못하게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뭐 명목은 그래요. 우리 계획상 당신들한테 대출 30년 만기로 해줘서 그 스케줄 짜놨는데 그 계획의 스케줄을 어겨놨다 이거죠. 그래서 수수료를 받는 이런 개념인데, 근데 사실상 이게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는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 상식적으로 아시는 게 내가 주담대 받았는데 3년 이내에 대출 갚는다? 그럼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구나라고 이제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산정 기준이.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기준이 좀 명확하게 돼갖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반토막이 납니다. 많이 내려가게 되는데요. 지금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1.2에서 1.4%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건 뭐 3년 슬라이드 방식이거든요. 3년마다 1년마다 하나씩 내려오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1.2에서 1.4% 있는데 이게 이제 바뀌게 되면 0.6%, 0.7%대로 이제 되는 거고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0.6, 0.8%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바뀌면은 0.4% 수준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법 관련 규정이 1월 13일에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조만간 이제 적용이 될 거고 중도상환 수수료 이제는 산정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좀 중도상환 하실 분들은 좀 희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새 자본시장 변화도 알아볼까요? 네, 대체거래소 이제 넥스트레이드가 있는데요.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2023년도도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였긴 했는데 작년에도 뜨거웠고요. 드디어 이제는 2025년도 상반기에 이제는 출범을 하게 되는데 사실 독점체계가 끝나는 거죠. 거래소 KRX 거래소의 어떤 독점체계가 끝나면서 두 거래소가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절감 효과도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대체 거래소의 특징은 수수료도 낮지만은 이런 분들 있어요. 직장인들이라 그러면 내가 3시 반에 끝나니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근무 시간이잖아요. 퇴근하고 나서 이런 대체 거래소에서 주식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편리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대체 거래소가 하나 만들어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면 금지되어 있는 공매도가 3월에 재개됩니다. 공매도 하더라도 이런저런 조건이 있을 텐데 자세한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그렇죠. 공매도라는 건 없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형식입니다. 이게 뭐 불법은 아니에요. 공매도는. 근데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이죠. 한마디로 없는 주식, 한마디로 빌리지도 않아 놓고선 팔아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불법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이제 정부가 3월까지 이제 막아놓은 거고 3월부터는 이게 다시 한번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바뀐 거는 뭐냐 그러면 기관들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상환 기한이 개인은 90일이 있었어요. 90일 안에 무조건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바꿔놓은 거죠. 모두 다 기관이나 일반 뭐 개인이나 90일로. 물론 연장은 가능합니다. 요거를 바꿔놨고 담보 비율도 개인 주주들이 굉장히 원망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더 많았습니다. 담보 비율이 120%, 기관은 105%. 이거를 통일했죠. 그래서 105%로 이제 통일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개인 주주들이 원했던 형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이제 재개되고 규제들 이제는 관련 이제는 규제들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환영합니다. 물론 뭐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싫어하시죠. 이 공매도 재개된다는 거에서 싫어하시지만 사실상 공매도라는 거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 보고 그다음에 거품이 있는 주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를 해지할 수 있는 이제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말 그대로 이제는 공매도가 이제는 어느 정도 규제돼서 저는 3월부터 재개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해 대통령실은 이랬어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공매도 재개는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불법 공매도 제재라든지 처벌 이런 시스템들이 충분히 좀
갖춰졌다고 보세요? 일단 뭐 완벽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다 빠져나갈 구멍은 있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없었던 이런 어떤 대차장고 관리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됐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대차 관리 시스템은 뭐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이게 빌려서 파는 건데 사실 빌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대차가 그러니까 차입이 있고 이제 대여가 있을 텐데 이게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맞게끔 한마디로 이제 관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무차익 공매도를 걸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환영할 만한 거죠.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이제 전산화가 되는 부분, 저는 뭐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하지만 이게 사후거든요.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실상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줘야 하다 보니까 끝난 다음에 알 수 있어요. 물론 걸러낼 수는 있어도 일단 사전에 걸러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완벽하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은 거죠. 그리고 과연 이런 그 외국계 투자 IB 쪽에서 지난 사례처럼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무차익 공매도를 할까? 그렇게 이제는 간이 부어 있는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뭐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시스템이 갖춰놓은 다음에 만약에 무차익 공매도가 났다.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좀 커지죠. 야, 이런 시스템도 있는데 무차익 공매도 또 나오네. 그럼 개인 주주들이 또 엄청나게 또 화를 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관리 감독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규제기관의 관리 감독이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떠났던 투자자들도 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보험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실손보험 청구가 간단해진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이미 다 아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과거에 서류 내고 은행 뭐 병원에서 뭐 진단서 띄고 갖다 내고 이런 거 되게 불편했잖아요. 이거를 앱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손 24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셋업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1단계가 진행이 됐고 근데 1단계에서 진행이 안 됐던 게 어떤 거냐면 일반 뭐 개인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약국 여기서는 전산화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10월 25일부터 이거마저도 이제 전산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일반 개인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약국에서도 종이 서류 발급 없이요. 바로 내가 실손24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 가능하고 이거를 보험회사로 바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는 10월 25일부터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실손 청구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말씀드리겠고 다시 한번 강조드린 거는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실손24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셔서 이거를 조회하셔서 보내셔야지 이거 내가 의원 가갖고 뭐 약국 가갖고 이거 실손24 보내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본인이 직접 해야 본인이 된다 직접 이거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꼭 앱을 통해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험 관련해서 또 달라지는 제도 있나요? 예, 고령자 해피콜 지원 대상이 좀 확대가 되는데요. 해피콜은 아실 거예요. 이런 거죠. 일단은 이제 사후 연락이 옵니다. 뭐 계약을 했으면 계약 이거 한 거 맞냐 이거 물어보고도 만족도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데 이제 만 65세 이상 가족이 이제 보험에 가입했을 때 배우자라든지 직계 비속 그러니까 이제는 자녀분들이죠. 이런 분들에게 이제는 통화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사실상 불안전한 이런 어떤 보험 판매 어떤 관례들이 좀 깨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뀐다. 그래서 해피콜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처음으로 10,000원대 돌파했어요. 네. 1030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8시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주 근로시간 40시간 도입을 하면은요. 월 209만 6,270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뭐 찬반이 좀 있긴 있습니다. 당연히 뭐 자영업자 소상공 입장에서 너무 부담된다라는 분도 있고 또 사회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는 뭐 정규직을 구하지 않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시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는 이런 어떤 사회 양상도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 최저임금이 1만 원을 이제 돌파했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부터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책, 다시 말해서 출산 지원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떤 방안들이 나와 있는지 정리해 주세요.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가 됩니다. 첫째 25만 원, 둘째 30, 그다음에 셋째 이후부터 40만 원 세액공제가 넓어져서 아마 이제는 세액공제 받으신 분들 이제 근로자이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요. 육아휴직 급여액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상향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부모, 증증 장애 아동 부모 있어요. 아동을 갖고 있는
이제 부모분들이 네. 육아휴직을 1년에서 이제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좀 보시면 되겠고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요.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주말 부부에게 혜택이 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이 있어요. 좀 멀리 네네. 사시는 분. 이런 분들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가 허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따로따로 세액공제가 가능해져요. 이게 굉장히 맞벌이 부부한테 희소식이거든요. 신청하셔야 돼요. 이거 신청 안 하시면 안 돼요. 따로따로? 네, 따로따로 해서 가구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는 따로따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중소기업 근로자이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1년 이상 장기간 미임대된 공공임대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근처에 이제는 이런 뭐 장기 미임대된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소득층 분들 잘 드셔야 되는데요. 주거급여 수급자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가구 수선비가 대폭 인상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집이 망가졌다, 뭐 수선해야 된다 이런 분들 그래서 경보소 같은 경우가 이 제도가 원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주거 수급 받으시는 분들을 주거급여 받으시는 분들 원래는 450만 원 이제 경보소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게 590만 원까지 높아지고요. 대보수는 1,600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전세 임차인도 이번에 좀 혜택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대안 대출할 때요. 사실상 이런 전세 대출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 부분을 받을 수 없었는데 올해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안 대출을 했을 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358님이 뉴스레터 K 제작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인 만큼 나라도 빨리 안정을 되찾아서 일신, 우일신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마운 말씀 남겨주셨고요.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